유신의 종말을 구한 총성이 울렸던 (1979년 11.6) 총격 현장. 이튿날 새벽 5시 최초의 현장 검증이 있었다. 그 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새벽에 그 무전기로 연락이 왔어요. 감식 팀들이 현장으로 바로 갔죠. 가보니까 거기가 궁정동 안가더라고요. 당시 총기 감식팀이 찍은 사진이 25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다.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연회실. 입구 쪽 시신은 차지철 경호실장이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네. 놀란 순간에 그 차지철 씨 여기 손목에 구멍이 뻥 난 걸 봤어요. 뭐 이놈아 이 버리지 같은 놈아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언제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총소리야. 이거 오산하는 소리냐. 뭐, 다 모르는 특징이지, 뭐, 누가 알겠어, 있어. 총성, 움직이면서 쏜다. 죽었나 확인, 사살하자. 막바지로 치닫던 유신 독재는 이렇게 무너졌다. 그 시발은 김재규가 쏜 2발의 총탄이었다. 궁정동 안가 나동 건물. 유리창으로 전면을 장식한 2층 건물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구조의 건물이었다. 이 건물이 외부인에게 최초로 공개된 것은 총격 다음 날인 27일 새벽 5시경. 현장 검증을 위해 육군 과학수사연구소 감식팀이 투입됐다. 내부 구조도 특이했다. 현관을 들어서면 절반가량을 양어장으로 꾸며놓은 독특한 구조의 거실이 나온다. 양어장 위로 설치된 나선형 계단은 2층 김재규 부장의 집무실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 연회실과 침실로 들어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쭉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아마 여긴 대통령이 그 연회장에서 연회하고 뭐 휴식하는 장소였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발자국을 보니까 신발 자국이 아니고 실을 밟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발자국이 그 스타킹 신은 발자국. 스타킹. 스타킹. 그래서 여기는 여자가 이렇게 총을 대니까 차이철은 자기 얼굴에 대니까 당연히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건 순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피하면서 자기 얼굴은 안 맞고 여기 맞았다 이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화장실로 이제 도망갔을 때 이제 대통령을 쏜 건데. 두 번째 총탄은 대통령의 가슴을 관통했다. 최고 권력자가 안전가옥에서 가장 믿었던 신복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보부장이 왜 대통령을 향해 총을 쐈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연회에 참가했던 비서실장 김계원은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 불쾌했지. 가령 대통령이 그 정보부에서 그 좀 잘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진을 막아야지 뭐 어때 이러면은 김재규 그죠? 예, 이러면 차이철도 가만히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냥 점점 코너에 몰리지 그야말로. 차지철은 이후 여성들이 연회장에 합류한 뒤에도 계속해서 김재규를 자극했고 급기야 김재규의 이른바 욱하는 성질이 폭발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다.
걔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대통령이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에 뭐가 좀 돌았을 거예요. 합수부도 처음엔 무능을 지책당한 김재규가 저지른 사건으로 몰아갔다. 당시 심수봉은 합수부 조사에서 김재규와 차지철이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강요된 진술이었다고 폭로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거기 또 뭐 이 조그맣게 하지만 TV도 틀어놓고요. 네. 그때가 그게 아마 AFKN이었을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무슨 소리가 크게 났다면은 저희들한테 들리고 경호원들이 긴장을 안 하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심수봉과 신재순이 합류한 것은 연회가 시작된 지 40분 후. 연회장 분위기에 대한 진술도 김계원과는 달랐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도 몇 번 뵙고 그러니까 저를 아주 좀 반겨했고요. 또 차지철 씨도 미스심 신수봉 씨 뭐 노래 잘 듣고 있다는 또 이렇게 약간 농담도 하면서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노래 좀 듣자고. 예, 이제 TV를 끄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가 노래를 먼저 한 거죠, 제가. 심수봉은 이전에도 김재규를 연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날 김재규는 처음부터 연회 때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초면이 아니기 때문에 반가워서 눈인사를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혀 인사를 받지를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아주 굉장히 무겁고 무섭게 입을 꽉 다물고 표정이 없이 그렇게 있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표정이나 그 분위기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상태로 두어 차례 들락날락했을 뿐 총을 쏘기 전까지 연회장 분위기는 평온했다는 것이다. 꾸르륵꾸르륵 하는 소리가 나서 각하 괜찮으세요? 신재순이는 앉아있는 채로 괜찮으냐고 번gat 물었었는데 아주 단호하게 괜찮다고 그랬어요. 두 발을 쏜 후 김재규의 권총이 고장났다. 김재규는 거실로 나와 궁정동 의전과장 박선호의 권총을 받아들었다. 그런 후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가 차지철을 향해 한 발을 발사했고 뒤이어 대통령의 후두부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대통령은 피격 직후 비서실장 김계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이미 DOA 된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DOA라는 게 이제 Death of Alive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이 친구들아 그럼 DOA면 뭐 내한테 왜 연락을 해? 근데 수도병원에 어디 영하셨나 연락해가지고 저 준비를 해주지. 3년간 대통령을 모셨던 김병수는 아랫배의 반점을 보고서야 사망자가 박정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정적인 사인은 가슴을 관통한 제1발, 제2발은 확인 사살 정도의 의미였다. 피보다 조금 위에입니다. 피보다 조금 위에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 왼쪽 상악동 끝에 베개 있어요. 아, 베개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제 확인이 됐죠. 결국 그거는 끝까지 빼내지를 못하고. 절대 권력 박정희의 사망. 김재규가 쏜 두 방의 총탄이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 지난 24일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25주기였습니다. 당시 김계원 비서실장,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 김재규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11위군 김재규가 혼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재규는 이날 행동이 민주회복을 위한 혁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인 거사였다는 겁니다. 이날 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의전과장 박선호는 김재규의 대륜중학교 교사 시절 제자였고 수행비서 박흥주는 육사단장 시절 부관이었습니다. 이외에 경비원 이기주, 운전기사 유성옥 등이 거사에 가담했습니다. 욱하는 성격의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기에는 동원된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26년 전 현대사를 뒤흔든 총성이 울려 퍼졌던 궁정동. 1993년 문민정부는 권위주의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궁정동 안가를 헐어내고 공원을 조성했다. 대통령 박정희 등 6명이 사살된 나동 건물터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다. 사건 당일 유성문 씨는 김재규와 수행비서 박흥주를 태우고 바로 이곳 안가에 도착했다. 위협 조건 다른데 요 건물 요것은 옛날 그대로야. 담까지. 그런데 궁정동 안가 중 김재규의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건물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25년 만에 여기. 글쎄요, 참 옛날 생각이 다시 나는데 감회가 새롭네. 나도 하도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신기스러워. 응?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오고 싶진 않더라고. 여러 가지가. 궁정동 안가는 청와대로부터 약 5분 거리. 김재규는 매일 오후 이곳 본관 건물 2층에서 사물을 보며 대통령의 호출에 대비했다. 사건 당일 대통령의 연회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김재규가 본관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20분경. 그는 곧장 2층 집무실로 올라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호출함으로써 거사 준비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연회를 통보받은 상태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렀던 것이다. 그날은 지가 혁명을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혁명 초부터 육군 총장과 접촉을 계속해 둘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거사를 염두에 두고 육군 참모총장을 불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규는 그해 4월에도 거사를 계획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연회를 통보받은 상태에서 3군 총장을 불렀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거사를 미뤘다는 것이다. 그때도 건 2시간이나 기다린 일이 있습니다. 좀 기분이 나빴지만은 정보부장이 그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해서 그 취소하고 돌아갈 만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호출한 후 김재규는 권총을 준비했다. 이 사실 또한 계획적인 거사라는 유력한 증거였다. 본관에서 연회가 열렸던 나동까지는 약 50m. 김재규는 연회 도중 본관에 준비해둔 권총을 가져가 대통령을 겨냥했다. 만약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면 좀 더 가까운 곳에 권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나동 연회실 2층 김재규의 집무실에도 권총이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층에 집무실이고 네. 그런 그 캐비넷도 거기 총창 발견을 했구나. 맞아. 거기도 가니까 거기는 총이 있었습니까? 거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외견상 유신 독재를 보위하는 일선에 섰던 김재규. 그런데 가슴속에는 남모르게 민주 회복의 열망을 품고 있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79년 들어 김재규는 자유민주주의, 대의를 위하여 등 파격적인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시켜놓자. 대통령각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의리도 이 소위에 속하는 건 한꺼번에 다 끊어바친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버려버린다. 김재규가 거사를 준비하는 사이 궁정동 요원들은 여느 연회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궁정동 운전기사 김영남은 고양시의 능곡 양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양조장은 70년대 초반부터 대통령 전용 막걸리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청와대에서 그쪽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근데 정기적으로 이제 가니까 뭐 신경 안 썼죠. 이제 그때도 그냥 가져간 거예요. 보통 때하고 똑같이 가져간 거죠. 또 다른 운전기사 유성옥은 방석산, 이광철과 함께 동대문 시장 등을 돌며 장을 봤다. 이들은 전복, 장어, 갈비, 수삼, 송이 등 당시 돈 6만 원어치가량의 안주용 재료를 구입했다. 잘 드시는 거 없어요. 뭐 대개 콩나물밥 같은 거. 콩나물밥. 그런 거 이제 잘 드시고. 아니, 이건 뭐 멸치, 조금 아까 멸치 대가지 떼고, 참기름에 볶아가지고서 드리는 게 이제 제일 좋아해요. 김재규는 핵심 측근인 수행비서 박흥조 대령과 박선호 의전과장에게조차 거사 계획을 귀띔하지 않았다. 궁정동 의전과장 박선호는 이 시각 대통령의 시중을 둘 여인들을 만났다. 그는 이날 여대생 신재순과 가수 심수봉을 섭외했다. 같은 시각 모처럼 짬이 난 수행비서 박흥주는 구두를 사러 광화문 인근 신발 매장을 찾았다. 중앙정보부 본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연애와 관련해 별다른 임무가 없었던 것이다. 박대령이나 내나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365일 눈 감고 잘 때도 마음에 출동 준비하고 자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살아갈 시간도 이렇게 여유가 없어. 이럴 날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궁정동에서 광화문이 같이 오니까 해석하야. 직급이 낮은 부하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운전기사 유성옥은 이날 본인의 결혼 청첩장을 들고 출근했다. 아들까지 뒀지만 여건이 안 돼 벼르고 별로온 결혼식이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그거 청첩장 가지고 돌리러 간 날 그런 반란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뭐 김재규가 박 대통령 죽인다고 미리 선포하고 갑니까? 7시경 김재규는 나동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김정섭 중정 제2차관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구간을 거쳐 본관에 도착한 김재규는 이들을 만나서 좀 더 기다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후 준비해뒀던 권총을 휴대했다. 이어 핵심 측근인 수행비서 박흥주와 박선호 의전과장을 불러 모은 후 거사 계획을 통보했다.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나? 나라가 잘못되면 다 죽는다. 각오는 돼 있겠지? 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박흥주가 주저하자 김재규는 권총을 보여주며 격려했다. 총장과 2차 장보도 와 있다. 오늘 결행한다. 각하도 포함됩니까? 그래. 뜻밖의 통보에 당황한 박선호는 거사를 연기시키려고 했다. 오늘은 그 경호원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안 돼. 보안이 샌다. 똑똑한 놈으로 2-3명 준비시켜. 그럼 30분만 주십시오. 시간 여유를 안 준 이유는 걔들도 못 믿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 못 믿다기보다도 자기는 한 벌써 오랫동안 정보부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비밀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누설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김재규가 준 시간은 단 30분. 그러나 거사 준비는 빈틈없이 완료됐다. 박흥주는 유성옥 이기주와 함께 나동 식당 앞에 된 재민이 승용차 안에서 대기했다. 김재규의 첫 총성을 신호로 이들은 식당으로 달려가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탁탁 소리가 나니까 이놈들이 정보부 직원이든 경호관이든 뭐 요리사든 뭐 전혀 관계없이 그냥 밖에서 안으로 향해서 그냥 막 돌려댄 거죠. 같은 시각 박선호는 나동 대기실에서 청와대 경호관 정인영, 안재송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정인영과 해병대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던 박선호는 다 같이 살자고 호소했으나 안재송이 저항하려 들자 친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단 30분 만에 급조된 조직으로 대통령 경호관들을 제압한 궁정동 안가 요원들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그런데 군사법정은 궁정동 안가의 비밀이 언급되는 것을 극력 차단했다. 그와 같은 건물은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은 각하만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건물로서 범죄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서울 시민이 깜짝 놀랄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수십 명의 인류 연예인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달에 각하가 10번씩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1년 연중 한 번도 관해서만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궁정동 요원은 박선호를 비롯해 당시 법정에 섰던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 등 5명. 이들 중 생존자는 권총을 파묻는 단역을 맡았던 경비원 유석술이 유일했다. 2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 씨는 아직도 11.6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절친한 동료들이 사형을 선고받는 모습을 지척에서 목격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주 씨한테는 못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건물 경비를 서고 있는 유 씨. 그러나 79년 11.6 이전까지 그는 대통령의 비밀스런 연회장을 경비하던 특별한 신분이었다. 대행사는 뭐 비서실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뭐 경호실장님이나 같이 이렇게 오실 때. 그렇죠. 그 외에는 각각 혼자 오실 때는 아무래도 더 많죠. 베일에 가려졌던 궁정동 안가가 일부나마 언론에 공개된 것은 1993년. 사건 현장인 나동 건물은 이미 1980년에 철거된 상태였다. 당시 공개된 건물은 다동으로 불리던 한옥. 완공된 지 2~5달 만에 11.6이 터지는 바람에 박정희가 한 번도 이용해보지 못한 시설이었다. 우리 부에서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 알지 위치나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결국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각하에 대한 보안 유지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수행 경호원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정동 안전가옥은 모두 5채. 가옥마다 별도로 관리자를 두어 이동을 제한했다. 서로 간에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 모든 시설을 박선호 의전과장 단 한 사람이 총괄 관리했다. 궁정동이라고 하더라도 궁정동 근무자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관 근무자로서는 본관 근무자로서 부장님 모신 거로 끝나고, 신관이나 세검은 각하 모시는 거로서의 끝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근무지는 달라도 대통령의 연회 횟수에 대한 진술은 비슷했다. 연회 통보가 오면 모든 건물에 비상이 걸리고 비번 근무자들까지 호출됐기 때문이다. 궁정동 안가의 최대 존재 목적은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1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다 합쳐봐야 대행사가 4번인가 4번인가 그래요. 그게 약 한 64회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오셨을 때요. 그때는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혼자 오시면 이제 뭐 경호실장은 이제 따로 이제 밖에 계시고, 뭐 안에서 이제 술 드시고, 시중 드시는 이제 뭐 아가씨들 있고 그렇겠죠. 궁정동 안가에는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의 출입도 극도로 제한됐다. 대통령을 수행해온 몇몇 경호관들조차 일단 궁정동에 들어서면 외곽 경호를 궁정동 요원들에게 맡기고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관리였다. 경비를 전부 다 궁정동에서 경비를 해주니까 오면은 그 옆에 방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잡담하면서 놀죠. 그거 전부 다 한 집만 식구나 다름없으니까. 마지막 극비의 장소라고. 김경훈 씨도 갈 때는 경호원 없이 누가 안내하면 따라가지. 첫날 간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의 그 경호 문제 때문에 철저한 비밀로 결국은 그 왕은 박선호로. 궁정동 안가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경호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유일한 장소였다. 더구나 청와대 경호관들을 대신해 대통령을 보호한 사람들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신복들이었다. 궁정동 안가야말로 이른바 유신독재의 심장인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김재규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이다. 궁정동 요원들의 임무는 청와대 경호원들을 대신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김재규의 명령 한마디에 대통령을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더구나 이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박선호는 예비역 해병대령, 박흥준은 육사 출신의 현역 육군 대령이었습니다. 충성심에 관한 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법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거사에 가담한 것입니다. 박흥준은 사건 관련자들 중 유일한 현역 군인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국가 원수를 보호해야 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박흥준은 딸에게 보낸 유서에서 인생을 살면서 숱하게 마주칠 선택의 순간에 슬기로운 선택을 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박흥주가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기까지 김재규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육사 18기 선두주자였던 박흥주는 1978년 대령 진급과 함께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로 임명됐다. 아직 계급장은 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수행비서로 갔기 때문에 사복을 맞추면서 자기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령 계급장을 붙이고 군복을 입고 군인으로서의 그 임무를 수행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박흥준은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이었다.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라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힘있는 자리였지만 그가 살던 곳은 집차도 들어가지 않는 행당동 달동네 꼭대기였다. 이웃 주민들은 그를 소탈하고 인정 있는 이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화시장 다닌다고 그러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이 거기서 그렇게 커다란 거사를 해가지고 총을 들고 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죠. 그분은 제가 보기로는 아주 평범한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거사에 가담해가지고. 박흥준은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기도 했다. 79년 당시에도 부모는 빈민가에, 형은 탄광 경비로 일하는 형편이었다. 박흥준은 중2 시절 6사단장 김재규 장군의 전속 부관으로 차출됐다. 부관을 그만둔 이후에도 부부 동반으로 김재규를 찾아가는 등 인연을 유지했다. 저도 뽑혔더라면 박흥주 대령이 갔던 길을 갔을지도 모르죠. 군에서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국가에 충성하는 길이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섬기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렇게 섬겼다고 하면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 군인의 길이 아니겠느냐.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김재규가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밝히며 가세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박흥준은 선뜻 따라 나선 박선호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네들 각오는 돼 있겠지? 이렇게 한 사실이 있죠? 네. 그때 피고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각오가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오가 돼 있다고 대답했습니까? 네. 그 후 그때 곁에 있던 피고인 박흥준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죠. 예, 침통한 얼굴로서 그렇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든 거부하든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다. 박흥준은 평소 피지 않던 담배를 잇따라 피우며 고민했다. 바깥에 쳐다보니까 박대리 얼굴이 딱 나타나더라고. 그냥 나하고 시선이 마주쳤는데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갔더니 스탠바이. 너 나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나는 이제 회식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벌써 끝났을까? 박흥주가 명령을 수용한 배경에는 김재규에 대한 인간적인 존경심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흥주는 최근 공개된 옥중 수양록에서 김재규를 대통령의 1급 참모이자 참다운 일꾼이었다고 단정지었다. 중정부장 김재규는 유신체제의 버팀목이었고 헌신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해를 하셨지만은 평소에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의심을 안 합니다. 지극히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 하는 그런 평소의 그 은행으로 봐서. 그런데 79년 들면서 유신 독재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미국과는 인권과 주한미군 철수, 핵개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8년 장기 집권에 대한 저항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내려가 봤더니 학생 일부가 뭐 소동을 피우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이 민중과 더불어 소위 밀란을 일으킨 상황이었다. 그게 끔찍한 얘기거든. 경호실장 차지철은 부마 사태를 김영삼과 야당인 신민당의 사주를 받은 소수 사회 불만 세력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했다. 부마 사태가 급박할 때 소위 말해서 매 시간 이제 보고서들이 올라와서 읽어봤는데 주로 부마 사태가 청와대는 어떻게 왜곡돼서 왔냐면 깡패, 불황아, 그다음에 뭐 그때 한참 등장하는 게 있었죠. 목욕탕 때밀이, 구두닦기.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저 하류 그 불만 계층들이 폭동이다. 반면 김재규와 박흥준은 부마 사태가 터진 직후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민심 위반이 심각하며 부산 시위가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이라고 청와대 안보소회의에서 보고했다. 부산 가서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시민들이 물도 떠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시민들도 같이 호흡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이 마치 잘못되면은 다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겁을 먹고 계신 건 그런 얘기를 한 수를 들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10월 26일
연애 초반의 화제도 부마 사태였다. 이날 대통령과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김재규는 온건한 대응을 주장했다. 부산 사람들이 모르고 김영삼이가 선동해서 그래 된 거다. 대통령 그냥 철저하게 머리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차지철은 그렇다 그러고 이제 김재규는 안 그렇다. 이제 그게 그날의 근본적인 문제죠. 말씀은 밖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하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표 명령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 200만 희생하면 희생한다고까지 뭐 문제될 거 있느냐고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름이 끼칠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김재규를 수행해 부산 현장을 돌아본 박홍주와 궁정동 본관 사무실에서 수시로 보고서를 접했던 박선호도 김재규의 시국 인식에 공감했다. 이분께서 직접 모든 것을 민주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건의하시다가 안 되고 또한 부산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서울에서 긴박하게 일어나게 돼 있던 직전에서 그와 같은 것이 막아지지 못했을 때는 옛날에 4.19는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그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내적인 공감대 위에 궁정동 경비원들의 강한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규의 거사가 가능했다.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목숨 바쳐 수행한다는 것이 궁정동 요원들의 철칙이었다. 그걸 내가 고순간에 했으면 나도 그렇게 했겠지. 네? 자리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살아난 사람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거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그렇게 다 죽었을 거야, 나중에.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면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절대 복종이지 못한다면 그만둬야 되는 거지 시킨 대로 안 하면.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네. 대통령과 노실장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으로 신군부는 11.6을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재규의 주장과 다른 점은 민주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는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남산중앙정보부로 향하던 중 이곳 3.1 고가도로 위에서 육군본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른바 운명의 유턴이었습니다. 자신의 본고지를 버리고 호랑이굴이나 다름없는 육군본부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계획 없는 우발적 범행의 증거로, 또 다른 사람들은 권력 욕심에 누님은 바보 같은 짓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곳에서 박흥주 대령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는 맨발로 본관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식당에서 대기 중이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찾았다. 나를 팔을 붙잡으면 큰일 났다고 빨리 갑시다 하면서 현관으로 손을 붙잡고 나가니까 나도 따라 나갔죠. 무슨 분마 사태나 무슨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큰 또 새로운 사태가 이 서울이나 이 부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차에 오른 김재규는 남선행을 외친 후 차 안에서 정승화에게 대통령 사망 사실을 알렸다. 자꾸 김재규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꾸 다시 충고를 하니까 김재규가 그 손을 일하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냐니까 저격당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아주 당황해서 그랬어 하면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는 남산의 중앙정보부였다. 그런데 3.1 고가도로를 지나 중앙정보부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찰나 김재규가 동승했던 박흥주에게 운명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3.1 고가도로에서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상이었습니다. 그 고가도로상에서 박 비서관 어디로 가지? 부 6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참모총장께서 그때 말을 가로채서
6번으로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6번 좋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했어요. 김재규가 박흥주에게 부 6번을 물어봤을 때는 이미 남산으로 접어든 시점. 김재규는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고 차는 유턴해서 육군 본부에 도착했다. 당시 김재규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 거사 실패가 예견되는 순간이었다. 박흥주 대원한테 신발 달아서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시고 박흥주 대원은 나보고 신발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 신발을 벗어줬는데 박흥주 대원이 나보다 발이 커요. 그렇게 내 신발이 나는 좀 발이 좀 적거든. 그렇게 꺾어 신고 따라간 거예요. 김재규의 유턴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근거로 곧잘 활용됐다. 욱하는 성질에 사건을 저지른 후 당황한 나머지 그만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김재규가 우리 어디로 가냐 하니까 남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남산 가서 어떻게 하냐 육군본부로 가자 하니까 김재규가 김재규는 이게 참 우발적으로 저질한 것이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게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남산으로 갔으면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육군 대위만 돼도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저버리고 그 육군으로 따라갔다는 거 이런 면을 볼 때는 그건 아주 핵심적으로 그분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법정에서 박흥주는 김재규와 정승화가 사전에 행동 방침을 논의한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김재규의 거사가 정권 찬탈 기도로 몰릴 것을 우려한 박흥주 대령의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육군 참모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박흥주 대령이 거기서 그렇죠. 군 움직이는 것은 육본 병가가 나니까 그래 가시죠. 그러니까 그럼 돌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야. 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 움직이는 게 군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군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6번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문제는 군부에 대한 김재규의 오판이었다. 김재규는 대통령이 제거된 상태에서 정승화를 움직여 군부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육군 총장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하고 나면은 육군 총장께서 모든 이 상권을 다 장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육군 총장으로 하여금 계엄사령부를 혁명위원회로 바꾸는 이것이 제 혁명의 기본 구사입니다. 그럼 만약에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그건 하나의 예를 들면은 피고인의 기대에 불과한데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불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불응은 아니하리라고 저는. 김재규가 과신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정승화는 김재규의 추천으로 참모총장에 오른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승화는 남산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이미 김재규와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아마 좀 갈증이 나셨던 모양에 가시면서 자기가 하나 그걸 잡수시면서 정승화 총장은 하나 좀 드셔 하고 주더라고. 다음 날 내가 이제 차 안을 정돈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정장군님께서 앉으셨던 그 앞에다가니 그걸 그대로다니 펴보지도 않고 속지가 싸져 있는 것을 그대로 앞에다 버려서 그대로 놨더라고. 정승화는 당시 독살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군부와의 연계가 없는 상황에서 남산이나 6번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남산으로만 들어갔다고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만약 그렇게 되면 군을 움직여야 되는데 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남산에서 다 장악해가지고서 하는 군 조직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느냐. 자기가 혼자 하는 수밖에 없고 누구하고 상의할 수도 없고. 그럼 대통령 생명을 뺏는 게 그게 바로
핵심인 말하자면 혁명의 바로 목적이라고 끝나는 거예요. 부하들은 육참 총장이 함께 있다는 김재규의 말을 끝까지 믿었다. 김재규로부터 사후지침을 받지 못했던 박선호는 부하들에게 청와대 경호병력이 몰려올 경우 응사할 것과 김재규가 사용했던 권총을 파묻을 것을 지시했다. 그 총 스리퍼를 이기주 씨가 이렇게 줄 때 그 총소리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 총을 가지고 누구를 이제 쏘았다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뭐 사용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보니 그게 이제 부장님이 이제 각하 쏜 그 총인 것 같더라고요. 박선호는 재판 과정 내내 김재규의 거사를 옹호했다. 그러나 섭섭함 또한 숨기지 않았다. 박선호로서 좀 섭섭한 일이야. 자기로서는 내한테 명령을 그 후에 할 일을 알려줬으면 내가 잘했을 수 있었는데 내 면회 갈 때마다 하는 얘기 그거예요. 왜 내한테 얘기 안 해줬는지는 내가 얘기만 들으면 깨끗하게 끝을 낼 수 있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 시신을 옮기지 말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간 게 그 박흥주하고 박선호는 계속 방황하다가 잡힌 거예요. (8시 40분) 김재규가 6본 강요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밖에서 대기 중이던 박흥주는 부하들에게 군병력 이동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중정부장 경호원들이 무장 해제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상황이 잘못됐음을 직감. 육군 본부를 벗어나 한남동 중정부장 공간 앞에서 김재규의 호출을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일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어떤 공포에 쌓인 뭐 흔히들 하는 말로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는. 마지막임을 직감한 박흥주는 행당동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불안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서 부인과 작별했다. 집에서 돌아와서는 운전기사 유성문에게 자신은 총알을 다 소비했다며 유 씨의 총을 달라고 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라면은 가는 데까지 가봐라. 무슨 얘기냐? 그때까지 답변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총을 쏜 죄도 없고 아무 죄가 없지. 나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하면서 굉장히 고뇌하고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한강변에서 은신하던 박흥주는 27일 새벽 5시경 라디오 방송에서 김재규가 쏜 총에 대통령이 유고라는 뉴스를 듣고 이후 자진 출두했다. 이런 행동이 있다면 난 다시 한다. 또 하겠다. 진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 육군 만세, 꽝꽝. 절대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앞에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유신 체제의 검은 그림자는 길고도 어두웠다. 박정희는 쓰러졌지만 그가 양성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김재규와 부하들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은인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반인륜적인 무리로 몰아세웠다. 김재규는 지금은 역적이 되지만 늦어도 내년 봄이면 다 풀린다는 유언을 남겼다. 광주 학살이 진행되던 80년 5월 24일, 김재규 등 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찬가 3개월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짓밟은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김재규가 기대했던 내년 봄은 영영 오지 않았다. 용돈을 줄 테니까 우리 시킨 대로만 하면 돼. 누구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내라. 이리 가서 죽고 저리 가서 죽습니다. 이건 죽으려면 똑똑하게 죽어야죠.